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번째 시간 뭐 배웁니까? 오늘부터는 컴퓨터 시스템적인 측면, 컴퓨터의 역사부터 뭐 여러 가지 개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면 의외로 편합니다. 왜? 편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외운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시기 때문에 출발해 볼까요? 일단 컴퓨터의 용어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GIGO 이런 용어 나오면 헷갈릴 이유 없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G자가 쓰레기의 약자예요. 영어예요. 그래갖고 어떤 의미로 자료의 정확성, 컴퓨터한테 거지 같은 자료 주고 제대로 된 자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자료가 정확해야지 결과도 정확해진다. 뭐 시뮬레이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상황을 구현하는 기술.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테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실 거고요. 컴퓨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EDPS, 전자적 자료 처리 시스템, ADPS, 자동 처리 시스템. 요 두 가지가 컴퓨터 시스템을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E가 전자적이라고 나오죠? 일렉트로닉, 자료, 영어로 데이터, 처리, 프로세싱, S, 시스템. 3 나왔네요? 네, 여기 이렇게 혹시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녀석 컴퓨터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그럼 A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기어를 자동으로 변속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오토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동,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컴퓨터에서는 몇 진법 쓴다? 네, 이진법 씁니다. 그래서 이진수가 기본이 되죠. 자, 진수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몇 진수 써요? 10진수 쓰죠? 2진수가 있고 8진수, 16진수 이렇게 있습니다. 공학용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 2진수는 뭐냐? 10진수는 여러분들 0부터 9까지 10개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진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2진수는요? 2개 숫자 사용하는 거겠죠? 0부터 1. 항상 컴퓨터는 0부터 출발합니다. 0, 1. 이 두 개가 사용하기 때문에 2진수. 0에서 7까지. 얘는 0에서 9까지 10개하고 A, B, C, D 이랬고,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사 같은 뭐 기능사, 처리 기사 이런 거 시험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진수 변환법이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죠. 여기서도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커마 1급에서는 이 녀석들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다. 그 대신 컴퓨터는 뭐 이진법. 그래서 0과 1. 그게 이제 컴퓨터로 나타나지게 되면은 뭐라고 부른다? 비트라고 부른다. 그렇죠? 컴퓨터의 정보의 최소 단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DPS 나왔는데 또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네요.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기본적인 용어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특징 한번 보시죠. 컴퓨터의 특징은 호환성.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장치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니터 여기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범용성.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범용성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 기억하시라고요? 다목적. 되셨죠? 한 가지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뭐 문서도 만들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게 컴퓨터의 특징. 당연히 빠르죠? 신속성. 당연히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컴퓨터로 10번 작업하면 7번이 작업이 틀려요. 그럼 우리 컴퓨터 안 써요. 그렇죠? 정확해야 되고, 요즘 들어서 점점 용량이 더 커지고 있다. 보관하고 처리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5가지의 특징으로 컴퓨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려운 얘기 아니었죠? 자, 넘어가 보죠. 그럼 컴퓨터의 구성 요소 한번 볼까요? 뭐하고 뭐로 나눠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하드웨어, 장치, 물리적인 기기. 그렇죠? 기기가 장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뭐뭐 장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CPU는 뭐라고 불러요? 중앙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이렇게 부르죠. 주변 장치.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는 그냥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프로그램이 뭐냐? 명령어의 집합. 우리가 그 명령어를 쭉 담아놓고 그 녀석을 돌려버리니까 이런 기능들이 됩니다.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에서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앞부분부터 수업 잘 들으셨으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얘가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죠? 그런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 예를 들면 엑셀 뭐 이런 것들. 그러시죠? 그래갖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럼 이제 펌웨어. 요거까지는 이해가 편해. 펌웨어는 뭐예요? 짬뽕.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적인 성격. 주로 어디에 저장돼요?
롬에 저장돼갖고 반영구적으로 저장돼서 관리. 그리고 개념을 요거랑 구분했을 때 요거랑 요거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들 뭘로 기억해라? 펌웨어로 기억하시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롬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롬뿐만 아니라 EP롬, EEP롬 해갖고 수정도 가능하죠. 그렇게 쓴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나오게 되면은 주로 얘를 묻겠죠. 얘하고 얘는 개념적으로 어렵지가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펌웨어에 대한 기능은 조금 기억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컴퓨터를 한번 발전. 우리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거 배운다고 말씀드렸던 건 맞으시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발전해 온 것들은 우리가 외우셔야 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컴퓨터는요. 제일 처음에는 부품이 다 톱니바퀴 같은 거였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대체가 되면서 전자부품으로 대체가 되면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톱니바퀴 계산기, 파스칼, 더하기 빼기 기능. 그런 다음에 바베지라는 사람이 해석기관을 만들어갖고 디지털 컴퓨터의 개념을 제시해버렸고, 그런 다음에 천공카드 시스템, 홀로리스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름이 외국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인구 통계, 국세조사에 사용한 천공카드 시스템. 천공카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카드인데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 이 녀석을 집어넣게 되면 구멍이 뚫린 부분, 안 뚫린 부분 갖고 자료를 처리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에이컨이라는 최초의 이제 기계식 자동 계산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계식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간혹가다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문제를 자세하게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외워야 될 게 많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인 측면하고 만든 개발자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기종과 개발자를 적어놔드리고 의의는 이렇게 된다. 이제 기계식에서 뭘로 넘어간다? 전자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애니악, 에드삭, 유니박, 에드박 기종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만든 사람 여기서는 묻게 되면 얘 물어요. 이 사람 물어요. 폰 노이만. 아인슈타인하고 그 동시대 사람인데 엄청나게 똑똑. 아인슈타인도 모르면 이 사람한테 물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컴퓨터적인 측면에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답니다. 자, 일단 특징만 볼게요. 애니악은 세계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 기계식에서 뭘로 넘어왔다고요? 부품들이 전자식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요게 에드삭, 간혹가다 문제 나오고 에드박, 요 녀석 뭐 때문에? 내장 방식 때문에. 그럼 내장 방식이 뭔데요? 그러는데 내장이라는 게 집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요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컴퓨터 따로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우리는 요즘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깔아서 쓰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기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 프로그램 종료하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또 기기가 장치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 하나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대형 거실만한 곳에 컴퓨터가 한 대 들어가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랬었을 때 요게 개념이 생기면서 컴퓨터가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안에 깔았으면서. 그런 다음에 기술적 발전으로. 그래서 내장 방식을 완성한 게 에드박. 문제 내기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비슷해. 애니악 최초의 전자계산기, 에드삭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에드박 내장 방식의 완성. 그러면서 유니박. 그래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로 사용되기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 모델이 기종들이 발전해 왔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름과 간혹 가다가 저것도 애니악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로 그냥 그대로 보기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때 나타나는 의 정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에드박은 폰 노이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발달 과정을 그러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나요? 한번 보실래요? 1세대부터 몇 세대까지 있다? 5세대까지 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5세대 때 있죠? 보세요. 인공지능, 퍼지 이론, 음성인식, 패턴인식.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럼 1세대부터 5세대까지는 뭐로 구분합니까? 컴퓨터 속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세대별로 구분하고 있어요. 1세대 때는 뭐라고 부르고요? 진공관. 네, 그래갖고 일괄 처리, 하드웨어 정식. 우리 일괄 처리 기억나시나요? 자료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컴퓨터 운영체제 발달의 가장 초기 모델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는 기기가 일단 발전을 해야 돼.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여러분 특징이 결정을 되고, 트랜지스터 영어로 TER, 이건 버큼 튜브 이라고 VT 뭐 이렇게도 쓰는데 이거는 그냥 진공관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 TR이라고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래갖고 그때 다중 프로그래밍,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체제가 이때 이제 특징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직접 회로, 영어로 IC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C-분할, 다중처리, OMR, OCR, 그런 다음에 MICR 이런 것들이 3세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특징과 세대를 묻는 거, 주요 소자와 세대를 묻는 거 이렇게 충분히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밀도 직접회로 LIC 예, 이렇게 영어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이제 분산 처리와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VLIC 이렇게 하게 되면은 VLSI LSI입니다. LSI 이렇게. 예, 이것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5세대 때 요걸 뭐라고 부른다? 초고밀도 직접회로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까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컴퓨터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기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세대별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특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라. 자, 그런 다음에 컴퓨터를 분류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크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정해진 숫자, 정해진 문자, 나타나는 것도 정해진 숫자, 정해진 문자. 아날로그는 이런 시계를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라고 그러죠. 연속된 양, 변화량, 높낮이, 흐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컴퓨터라고 부른다?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부르고 요거 두 개 합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기름하고 전기하고 같이 가는 차들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컴퓨터는 크게 분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자,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디지털 컴퓨터. 우리는 아날로그 컴퓨터 써요? 디지털 컴퓨터 써요? 예, 디지털 컴퓨터 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입력값이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하고 문자. 그럼 우리가 나오는 값도 뭐가 돼? 숫자하고 문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회로가 필요하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무슨 회로라고 부르고 논리회로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죠? 우리 집 컴퓨터 되게 좋아서 되게 빠른데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느리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네. 근데 혹시나 문제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비교했었을 때 굳이 따지게 되면 얘가 느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사용 목적은 다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문서만, 인터넷만 아니잖아요. 다양한 목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기억하시면 요거의 반대가 아날로그가 되겠죠. 아날로그는 전류, 전압, 온도, 속도. 그렇죠? 연속적인 값을 따져요. 숫자 문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나타내는 게 곡선과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입력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얘에서 필요한 것들은 미분과 적분. 아이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네요. 그런 다음에 증폭회로.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호를 조금 제대로 된 신호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증폭회로가 필요하고 얘는 기기적으로 이미 세팅이 끝나 있어. 그래서 그 일만 작업을 합니다. 목적 자체가 그 일 하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 그것만 처리하는 놈이 더 빠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 특징을 묻는 컴퓨터의 분류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거 개념 기억하셔라. 디지털 우리가 쓰는 걸로만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거. 특히 문제 묻게 되면 이제 회로 묻게 되니까 이 회로 정도는 기억해 주셔라. 자, 계속 분류해 보죠. 컴퓨터를 또 분류해 보게 되면 슈퍼컴퓨터 능력이에요. 처리 능력. 어디에 있어요? 기상청, 또 나사. 그렇죠? 가장 빠르고 가장 고용량이고 어디에 쓴다? 기상, 우주항공, 인공위성 제어에 쓰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네,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거, 메인 컴퓨터. 한 번에 수백 명의 동시 접속, 은행, 정부기관, 뭐 대학들. 그렇죠? 또 어디도 써요? 네, 게임 같은 회사. 게임 회사에서도 메인 컴퓨터 같은 거 쓰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미니 컴퓨터. 일반 PC보다 뛰어난 컴퓨터로 학교나 연구소. 그리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뭐라고 불러요? 네, 우리가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그게 이제 CISC 방식이다. 네, 이거는 컴퓨터의 그 CPU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거 조금 이따 다른 거 한 개 나오면 같이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CISC도 있고 RISC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를 또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뭐라고요? CISC 방식.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마이크로 컴퓨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게 되면 워크스테이션, RISC.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맞긴 맞는데 그중에서 워크스테이션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더 고급적인 거예요. 고성능 그래픽 처리나 공학용 시뮬레이션에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RISC가 Reduce Instruction, 그리고
줄어든 명령어. 명령어를 줄어들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놓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더 비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CISC는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기 소비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이 조금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게 이거잖아요. 데스크탑. 그렇죠? 그런 다음에 휴대용, 개인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랩톱. 무릎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를 우리가 랩톱. 노트북. 많이들 들고 다니시죠? 노트 크기의 컴퓨터. 그런 다음에 팜톱. 팜이 어디냐면 손바닥 위에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PDA 같은 것들이 팜톱에 해당하고 요즘은 여기까지 기술이 발전했죠? 웨어러블. 착용 가능한 거. 뭐요? 애플에서 안경, 글라스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그거 끼게 되면 다양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죠? 입는 거, 시계, 워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라고 생각하셔갖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드리네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보시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펌웨어. 아까 펌웨어 배웠는데 뭐하고 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세요. 하드웨어 동작,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서 하드웨어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제품. 두 개 특징을 동시에 가지면 여러분들 펌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고야 램이 아니라 아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기억 장치 중에서 우리 나중에 주기억 장치도 아주 자세하게 이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롬에 들어가 있어요. 롬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 특징, 하드웨어 특징을 다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기기어 처리, 뭐 부동산 득점, 루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리고 이거는 램이냐 롬이냐 그거 정확하게 외웠냐 못 외웠냐로 여러분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셨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폰노이만. 아까 나왔다. 폰노이만. 그렇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완성. 그렇죠? 답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악, 삭, 박. 답은 에드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과 특징이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녀석은 뭐 하고 있으면 외워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그 특징과 세대별 나눔과 그런 다음에 우리 전기식이냐 기계식이냐 그거의 특징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사람 중에서 요 폰노이만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려요.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으로 3세대 이후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번 볼까요? 개인 컴퓨터 사용 전문가 우리가 쓰는 거죠? 직접 회로 3세대 회로가 직접 회로죠. 맞죠? 답은 몇 번? 일괄 처리 제일 초기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는 몇 세대야? 얘는 1세대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세대별로 특징으로 세대별과 주요 소자를 물을 때도 있고 세대별과 그때의 특징을 물을 때도 있다. 그래서 아까 고표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잘 실려져 있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도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표 같은 것들 갖고 문제 내기 편하다는 얘기죠. 자, 4번 문제 볼까요? 아날로그 컴퓨터하고 디지털 컴퓨터. 그렇죠? 우리가 쓰는 건 뭐다? 디지털 컴퓨터다. 그 특징 갖고 문제 맞추자. 자, 컴퓨터의 자리마다 0 또는 1의 비트로 표현해서 이산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디지털 컴퓨터. 그렇죠? 우리가 쓰는 게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은 몇 진수 쓴다고 그랬는데 이진수. 그렇죠? 이진수가 0 또는 1.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명령어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의해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온도, 전압, 진동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 그걸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볼 것 없이 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죠. 그리고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 회로가 필요하다? 논리 회로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셨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의 분류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나타냈을 때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보죠. RISC, CISC 그거 묻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CISC 프로세스에 비해서 명령어 종류가 작다. 그래서 리듀스. 이게 워크스테이션에 쓰는 거예요. 더 좋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맞고요.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반면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 그런 다음에 요거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높다. 맞아요. 가격이 비싸요. 빠르면 비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아니죠. 소비 전력이 아까 낮다고 그랬었죠.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셔라 라는 거. 이런 특징 갖고도 문제를 낼 수 있다. 설명 잘못 드렸어요. 그리고 가격 소비 전력이 낮습니다. 라는 거. 그렇죠? 낮아야지 좋은 거니까. 설명 잘못 드렸네요.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용에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이 녀석은 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해설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제 컴퓨터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개념들 다시 몇 가지 또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컴퓨터 내부적인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쓰는 정보와 자료의 차이. 자료는 단순값, 정보는 가공값. 설명 끝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단순하게 기록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얘가 자료가 돼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자료가 되고, 얘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게 되면, 순위를 구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정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자료를 기초적으로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쓰이는 자료의 구성 단위가 있겠죠. 왜? 이런 것들이 문제 내기 참 편하다. 왜? 단계가 있으니까. 아까 컴퓨터의 최소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비트요. 뭐 아니면 뭐, 0 아니면 1. 그래서 몇 진수를 바탕으로, 이 진수를 바탕으로. 이게 컴퓨터에서 쓰는 가장 최소 단위가 됩니다. 이게 몇 개가 모이면, 4개가 모이면 니블이 돼요. 이게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이제 글자 표현의 단위가 되는 거고, 글자 표현 단위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글자가 모이면 워드, 단어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뭐 전워드, 하프워드, 반워드, 더블워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배워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단어가 모이면 항목이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게 항목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 주민등록번호 묶이게 돼갖고 주민이란 단어, 등록이란 단어, 번호란 단어, 주민등록번호라는 항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모이게 되면 이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레코드 단위가 돼요. 그리고 그 레코드가 모여서 실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파일이 되고, 그 파일이 모이게 되면 컴퓨터에서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 내기 좋다, 안 좋다? 좋아요, 당연히. 왜? 순서 섞어놓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골라내라. 재밌잖아요. 외웠냐, 안 외웠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더라. 한 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 니블.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몇 진수를 기반으로? 2진수를 기반으로. 숫자 2개만 사용합니다. 1, 2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무조건 0부터 출발합니다. 0, 1. 그리고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조금 예전 영화긴 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네오인가? 하여튼 그 키아누 리브스가 컴퓨터 세계로 들어갈 때 뒤에 0하고 1이 막 떨어지잖아요.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거다. 컴퓨터 내부 세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0 또는 1. 0과 1이 아니에요. 0 아니면 1인 거지. 0 또는 1이에요. 그래갖고 니블은 이게 몇 개? 4개가 모인다. 됐죠? 그럼 이제 파이트 한번 가보죠.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로 아까 몇 개? 8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숫자는 1바이트, 한글 한자, 특수 문자는 2바이트를 먹는 게 일반적인 바이트에 대한 개념. 그래서 글자가 모이게 되면 단어가 되죠. 중앙 처리 장치에서 연산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명령 단위. 혹시 워드 그러게 되면 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세요. 중앙 처리 장치가 연산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명령 단위가 워드가 된다. 그래서 전워드 바이트가 모였겠죠? 4바이트. 반워드 반이니까 2, 더블이니까 8. 그리고 이렇게 워드도 3가지 종류로 나눠지더라. 컴퓨터 내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돼갖고 이런 식으로 단위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은 아까 단어가 모이면 그렇죠?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인 뭐가 만들어진다? 항목이 돼요. 그리고 이름, 나이, 성별 묶어갖고 요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묶어갖고 주민번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묶어갖고 이제 레코드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관련된 필드가 모이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레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서 결국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저장하는 뭐까지 만들어진다고요? 파일이요.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은 최소 단위가 되겠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뭐가 되더라? 데이터베이스가 되더라.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갖고 혹시나 컴퓨터에서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이런 걸 묻게 돼요. 뭐를? 비트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요거는 요거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2의 n승.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비트라고 그랬죠? 비트는 뭐 아니면 뭐, 0 아니면 1. 그래서 1비트 쓰게 되면은 2의 1승이어서 0,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니블은 16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몇 비트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2의 4승. 4비트가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몇 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4번 곱하니까 16가지가. 2를 18번 곱하니까 256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2비트일 때는 2의 2승이면 4가지잖아요. 01, 10, 00, 10, 01, 11. 그 외에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묻게 되면 여러분들 요 공식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의 단위가 있으면 용량의 단위도 있겠죠. 이것도 문제 나오기
쉬워요. 그리고 얘는 너무 쉬워갖고 잘 안, 2급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1급 같은 데는 잘 안,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바이트. 우리 용량, 뭐뭐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억나시죠? 바이트가 1024개. 그리고 바이트가 최소 단위가 됩니다. 기억 용량 단위로 만약에 우리가 쓰는 단위를 만나게 되면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1024개가 모이면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 1024개가 모이면 메가, 기가, 테라, 펩타, 에라. 계속 얼마씩 모이죠? 1024개씩 모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앞에 비트가 8개 모이면 그러면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부터 이렇게 용량 단위가 된다. 이렇게도 말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위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수도. 그러면 용량 단위가 있으면 속도 단위도 있겠죠? 이런 것도 문제 나오기 참 좋아요. 밀리초. 몇 분의 몇 초? 10의 마이너스 3승초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분모로 내려가죠? 그런 다음에 위에 1이 붙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표시한다? 1000분의 1초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공 3개가 더 붙어 뒤에. 아까는 1024가 붙었죠? 여기는 이제 공 3개씩 붙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마이크로초. 그리고 1 다음에 공 몇 개가 붙으면 6개 분의 1초. 1 다음에 공 9개 분의 1초 하게 되면 나노초. 그래서 여러분들 나노 기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나노 기술이 아주 미세한 거를 다루는 걸 나노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미세하다고요? 1에 공 9개 붙인 거 분의 1. 피코초 12개, 펜토 15개, 아토 18개. 네, 세리는 것도 일이겠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 쓰고 있느냐? 네, 여러분들 나노 기술까지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계속 속도 단위로 사용하게 될 거다. 앞으로 이제 나노 기술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피코 기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충분합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쓰는 단위들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들을 묶어갖고 문제 맞춰서 내놨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의 내부적 표현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에서 자료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컴퓨터 내부 장치에서 연산 및 처리에 사용되는 자료들. 숫자를 처리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내부적 표현 방법을 다른 말로 수치적 표현 방법 이렇게 돼요. 10진 데이터 형식. 부호 비트로 양수는 C, 음수는 D, 부호 없는 양수는 F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녀석을 뭐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진수에 대입해갖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10진 데이터 형식. 고정 소수점. 말 그대로죠. 소수점 있는 자료를 처리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그랬었을 때 그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 첫 비트. 비트 수는 쭉 나열을 할 때 첫 비트가 부호 비트면서 양수는 0, 음수는 1로 처리해갖고 정수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실수 데이터까지 가게 되면 부동소수점.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 이런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 컴퓨터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용어로 나오게 되거나 이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 방식. 자료의 외부적 표현 방식. 내부에서 처리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모니터에 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걸 본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이 안쪽에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하지만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건 기억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여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BCD 코드. 이진아 10진 코드라고 부르고요. 얘는 6비트로 만듭니다. 6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해요. 쉽게 말해요.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스키는 기본적으로 7비트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1비트 추가해갖고 확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 물을 때는 여러분들 7비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EBC, DIC는 8비트로 한 가지 문자를 표현하고 이렇게 BCD가 붙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앞에 이자가 붙여. 익스텐디드. 그래갖고 확장된. 그래갖고 요거는 이진아 10진 코드라고 부르고 얘는 앞에 뭐라고 붙는다? 확장된 이진아 10진 코드. 그런 다음에 유니코드. 얘는 2바이트를 써요. 2바이트라고 쓰니까 여러분들 16비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녀석은. 왜? 1바이트가 8비트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 문자 방식. 이래갖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 한 개씩 살펴볼까요? 2개의 존비트, 자료의 형식을 나타내는 존비트와 문자값을 나타내는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돼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6가지. 그럼 6가지면 2의 6승,
6비트를 사용하고 6가지가 아닙니다. 6비트를 사용하고 2의 6승이니까 몇 가지? 64가지 문자를 표현한다. 특징 기억했어요? 이거 갖고 문제 내니까요. 대소문자 구분 불가, 소문자는 표현 불가. 컴퓨터 초기 모델이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소문자도 구분 불가하고 소문자도 구분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스키 코드. 3개의 존 비트, 자료 형식과 4개의 디지트 비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몇 비트? 7비트. 그래서 총 몇 가지? 128가지. 좋습니다. 목적은 통신과 개인용 컴퓨터에서 문자 표현 가능. 그리고 1비트를 추가해갖고 256가지 특수문자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장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 조금 이따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아예 8비트, 256가지로 주로 대형 컴퓨터와 컴퓨터의 범용 코드로 사용됩니다. 예, 그래갖고 8비트. 그러니까 8비트면 선생님 바이트 아닌가요? 그래서 256가지.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니코드. 모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2바이트, 그래갖고 16비트. 여러분들 그래갖고 문자표 같은 데 들어가셔갖고 특수 문자 보시게 되면 유니코드 문자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갖고 가지수는 65,000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다. 2에 16승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 코드로 외부적 표현 방식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밖에 요거까지만 있냐? 아니요. 컴퓨터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러 검출 및 교정 코드가 있어요. 페리트 비트, 해밍 코드, 그런 다음에 순환 중복 검사, 뭐 CRC 군계수 검사 뭐 이런 것도 뭐 있는데 여기 종류를 간혹가다 묻게 되니까 여러분들 특징 기억하시자고요. 페리트 비트 뭐라고요? 요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검출용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원래 있는 거에다가 하나 추가해갖고 이 에러가 만약에 변조됐으면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따질 때 쓰는 게 페리트 비트. 2개 이상 에러가 있으면 검출 불가능하다. 그래서 홀수냐 짝수냐. 홀수를 우리가 기수라고 부르고 짝수를 우수라고 부르는데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해밍 코드는 여러분들 특징까지 이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이렇게 코드 나오게 돼갖고 뭐 그레이 코드로 바꾸십시오 이랬고 이런 것들은 정보 처리 기사에서 물어요. 1급에서는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출과 교정을 목적으로 만든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해밍 코드.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요. 검출용이라고 생각하면 페리티, 검출과 교정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해밍.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러를 검출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코드들도 존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컴퓨터를 크게 분류적으로 나눠놓고 그 속에 들어가는 자료들이 어떤 거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자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나타나는 파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개념 그 수업 과정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구성 단위 작은 것에서 큰 거 문제 내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뭐 비트, 그 다음에 니블,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자, 비트, 바이트, 레코드, 워드. 바뀌었죠? 땡. 워드, 필드, 바이트가 앞에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파일 레코드. 워드,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빠져있죠? 네, 레코드가 앞에 있어야 되고 파일이 저기 뒤로 가야 되죠?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외워나갖고 정확하게 돼 있냐, 세팅 돼 있냐, 안 돼 있냐 갖고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외워주세요, 요 파트. 네, 오늘 수업 있는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거 문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옳은 게 옳게 나열된 것은 그럼 제일 처음에 뭐 밀리초 그렇죠? M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크로초 여기까지만 외우더라도 여러분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노초, 피코초, 펨토초, 아토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간혹가다 문제 나오고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외운 거 갖고 맞추자. 되셨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수의 표현을 위해서 고정소수점의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호 비트 이외의 정수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 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으로 숫자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이것도 맞아요. 개념상 맞는데 이 녀석을 설명드리려면 되게 복잡해져. 예, 부호를 포함한 모든 비트를 1은 0, 0은 1.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수라고 불러요. 다른 수, 난인수를 우리가 보수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는 0하고 1밖에 안 쓰잖아요. 맞죠? 이진수수니까. 0 아닌 다른 수는 뭐예요? 1. 1 아닌 다른 수는 뭐예요? 0. 그걸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고 컴퓨터에서는 뺄셈 연산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는 이걸 우리가 뭐의 방식?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갖고 요 녀석을 해서 1의 보수 방식이다. 그래갖고 답은 2번인데 요 설명드리기도 좀 복잡한데 요런 문제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꽤나 어렵게 나오는 난이도인데 요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이걸 다 이해시키는데 막 1시간, 2시간 정도가 걸려야 될 텐데 이거 한 문제 풀자고 요 보기 하나 풀자고 해갖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호와 절대치에서는 부호의 비트를 반대로 취하는 부호와 1의 보수 방식이 있다. 1의 보수는 오른쪽 마지막 비트 뭐 이렇게 된다라는 이건 그냥 여러분들 문제 개념상으로만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밑에 설명만 잠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4번 문제 들어가죠. 7개의 비트와 1개의 피리트 비트.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일단 몇 개의 비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7개. 그래서 몇 개? 128개의 문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키 생각하시면 되죠? 외워서 푸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7개에다가 1개 더 했으니까 총 8개 아닌가? 아니요. 얘는 페리티 비트를 더한 거잖아요. 순수는 몇 개예요? 7개니까. 여기서도 나타나자래요. 몇 개를 표현할 수 있냐? 128개. 페리티 비트는 에러 검출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총 8개로 보셔갖고 EBC, DIC를 고르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를 고르셔야 된다. 자, 다음 중 문제가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스키 있었죠? EBC, DIC 있었죠? 유니코드 있었죠? 답은 몇 번? 그레이 코드. 되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외워갖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계속 나가죠. 컴퓨터에서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든 국제 표준. 몇 바이트 쓴다고요? 2바이트요. 비트로 따지면 몇 비트 쓴다고요? 16비트요. 옳은 것은인데요. 1번 맞네요. 그러면 됐죠? 일단 6비트. 이건 BCD 코드죠? BCD 코드. 그런 다음에 7비트. 요거는 아스키 코드. 그런 다음에 EBC, DIC. 대형 컴퓨터에서 쓰는 EBC, DIC. 그렇죠? 확장 이진화 코드.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문제 특징 갖고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7번 보죠.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래요. EBC, DIC 코드는 4개, 4개, 8개, 8비트. 그래서 256개의 문자 표현 가능. 오케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 1번 동그라미. 표준 BCD는 2개, 4개, 그런 다음에 영어, 소문자, 대문자 구별할 수 없다. 포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함 못해요. 대소문자 구별 못해요. 되셨죠? 좋아요. 그리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는 거.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죠? 해밍 코드는 오케이. 오류를 검출해다가 뭐까지 할 수 있다? 교종까지 나오게 되면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은 맞죠? 유니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앞에서 2바이트 맞고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8번 문제 볼까요?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은 비슷하네요. 자, BCD 6비트. 영어 소문자를 표현하지 못. 아이고, 동그라미. 그렇죠? 아까 구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확장 BCD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여 128개 그런 다음에 특수문자 코드를 규정한다. 아까 제가 아스키에다가 확장을 하게 되면 더하기 몇 비트가 된다고요? 1비트가 돼요. 그리고 얘는 총 몇 비트를 사용하냐고요? 8비트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확장이 붙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 아스키를 묶게 되면 7비트라고 생각하시고 확장을 묶게 되면 8비트. 그래서 얘는 특수문자, 기존 아스키에서는 특수문자가 나타나지 못하는데 요 8비트를 써갖고 특수문자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확장 아스키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밑에 거 맞죠? 좋아요. 그런 다음에 유니코드 16비트 맞네요. 똑같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특징 갖고 문제 맞춘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겠죠. 아이고야, 빨리 달려왔는데 잘 끝났네요. 이제 13강 때 우리 또 종합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때는 종합문제를 제가 요거 8문제 외적으로 조금 2급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2급에서 나타났던 게 1급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몇 문제 조금 더 풀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강 요 과정은 요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파트는 조금만 열심히 외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저는 13강 종합 연습 문제 풀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